안녕하세요. 평생 남의 집 서류 떼주며 복비 벌어 자식 대기업 보내놨더니 정작 내 자식놈한테 등기부등본 도둑 맞고 쫓겨날 뻔한 60대 여자입니다. 전 33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때가 97년이었어요. 터지기 딱 석 달 전이었죠.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부동산은 더 휘청거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소주병을 끌어안고 거실 바닥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때 진우가 겨우 7살이었습니다. 밥은 누가 해요? 월세는 누가 내요? 울고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 자격증 하나 달랑 들고 동네 부동산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복비 반만 주셔도 됩니다. 처음엔 허드렛 일만 시키더라고요. 전화 받고 매물 사진 찍고 비 오는 날엔 장화 신고 빌라 옥상 누수 확인하러 다녔어요. 겨울엔 빈집 보일러 동파됐나 돌아보고 여름엔 벌레 나온다고 난리치는 세입자 달래러 뛰어다녔죠. 그렇게 3년을 남의 밑에서 굴렀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전 부동산이 체질이었나 봐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그 집의 역사가 다 보였거든요. 근저당 잡힌 날짜, 소유권 이전 횟수, 가압류 들어온 시점, 숫자 하나하나가 저한텐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사연처럼 읽혔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한테 물어봐. 그 사람이 제일 꼼꼼해. 그 한마디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2003년 전 드디어 제 이름 석자 걸고 가게를 냈습니다. 마흔 가까이 돼서야 비로소 내 간판을 건 거예요. 영자 부동산. 간판 글씨가 좀 삐뚤어졌는데 그게 또 정이 갔어요. 가게 문 열던 날 아침 11월이었거든요. 서리가 내려앉은 새벽에 가게 유리창을 행주로 닦았는데 손이 시려서 입김을 호호 불었던 기억이 나요. 그 입김 사이로 영자 부동산 5글자가 뿌옇게 비치더라고요. 그때 혼잣말로 그랬어요. 최영자, 너 해냈다. 남편은 그 사이 택시기사로 전업했고 둘이 악착같이 벌어서 진우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과외 한 번 못 시켜줬지만 그 녀석이 똘똘해서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합격 통보받던 날 남편이 운전대 잡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손님 태우고 가다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엉엉 울어서 손님이 기겁했다나요. 그 이야기 듣고 전 남편 등짝을 한 대 쳤어요. 아이고 손님 무서웠겠다 이 사람아. 그래도 속으로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가남으로 떠난 건 그로부터 5년 뒤였어요. 택시 안에서 밤새 라면이랑 김밥으로 끼니 때우던 세월이 간을 망가뜨렸더라고요.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었지만 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낮엔 부동산, 저녁엔 병원, 병실 간이 침대에서 눈 붙이다 새벽 5시에 가게로 뛰어가는 생활을 1년 반 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영자야, 진호 잘 부탁해. 그리고 가게 잘 지켜. 그 말이 유언이 됐습니다. 전 그 약속 지키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장례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전 다시 가게 문을 열었거든요. 눈이 퉁퉁 부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하는 단골 아주머니 말에 괜찮아요. 이래야 괜찮아지니까요. 그렇게 대답했었죠. 아들 진호는 31에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김다희. 나이는 29이었고 뭘 한다고 했냐면 인스타그램에서 리빙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엄마, 다이가 인플루언서야. 요즘 되게 핫한 직업이래. 핫하다는 게 뭔지, 인플루언서라는 게 뭔지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첫 상견례 때 다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부동산 하신다고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여성 사업가시네요.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20년 넘게 사람 만나는 일을 해온 저한테 눈빛은 못 속여요. 등기부 등본에 숨겨진 근저당을 찾아내는 눈인데 사람 속에 숨겨진 거 하나 못 읽겠어요. 근데 그때 전 그냥 넘겼어요. 내 아들이 좋다는 여자니까 내가 예민한 거겠지 하고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부동산에선 그 감이 한 번도 틀린 적 없었는데 사람한테는 그것도 내 자식이라는 그 감을 일부러 꺼버렸던 거예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진우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다이가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대. 전 속으로 팔짝 뛰었어요. 합가라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전 사양했습니다. 됐다. 엄마 혼자 잘 산다. 너희끼리 잘 살아. 근데 다이가 직접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맞벌이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서로 도움이 되잖아요. 손주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 손주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에 넣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던 참이었거든요. 결국 전 가게를 후배 김 소장한테 맡겼어요. 자격증은 제 거니까 걸어두고 운영은 김 소장이 하는 조건이었죠. 전 김 소장한테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김 소장, 이건 확실히 해두자. 자격증 명의는 나 채용자. 가게 임대차 계약 명의도 나. 네가 하는 건 운영 대행이야. 내가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날로 돌려줘야 해. 알았지? 김 소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언니 당연하죠. 언니 가게를 제가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전 그 조건을 서면으로 써서 도장까지 받아뒀습니다. 부동산 20년 한 사람이 계약서 없이 넘길 리가 있겠어요. 그 말 믿고 전 20회 넘게 지킨 제 성을 비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내가 손주 보겠다고 내 가게를 떠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란 거요. 합가 첫날 다일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섰는데요. 그 아파트가 하필 제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매일 출퇴근하며 지나다니던 그 길목에 올라간 신축이었죠. 제가 그 단지 분양 광고 나왔을 때 여기 입지 괜찮네 했던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부동산쟁이의 눈은 틀리지 않았는데 그 눈이 제 자식한테는 참 멀었더라고요. 이 아파트 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혼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7억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복비 모아서 산 내 집이었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진호네 신축 아파트 잔금으로 들어갔어요. 진호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같이 사는 건데 합치는 게 맞지? 나중에 다 엄마 거야. 나중에. 그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관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게 있었어요. 무슨 향초 같은 건데 달달하면서도 머리가 어질어질한 냄새였어요. 어머니, 그건 디퓨저예요. 프랑스 브랜드인데 은은하죠? 은은하긴요. 코가 마비될 것 같았어요. 근데 전 괜히 촌스러운 소리 할까 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실엔 온통 하얀색이었어요. 하얀 소파, 하얀 러그, 하얀 커튼. 뭘 만져도 때가 탈 것 같아서 손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방이라고 안내받은 곳은 베란다 쪽 작은 방이었는데 거기에 짐을 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가게에선 내가 사장이었는데 여기선 내가 뭐지? 그 답을 알게 되는 데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합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전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부동산 하면서도 매일 아침 남편 도시락 싸주던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손주 이유식까지 따로 만들어 놨어요. 진우가 먼저 일어나 밥상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엄마 된장찌개 이 맛이야, 이 맛. 그 한마디에 새벽부터 부엌에 선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근데 다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밥상을 한번 훑어보고는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행주 삶으셨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면행주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어머니 손에 세균 묻으면 어머니 피부가 더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키친타올 쓰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한마디 한마디가 면도칼이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포장지로 감싼 칼이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 밥 차린 사람한테 첫 마디가 행주세균이라니. 진호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 그런가? 엄마, 다이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키친타올 쓰면 편하긴 해. 그런가?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20회 넘게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이 녀석 먹여 살린 사람한테 고작 그런가라니. 그래도 전 참았어요. 처음이니까 서로 맞춰 가는 거니까. 다이도 결국은 제 며느리고 진호 아내니까. 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행주를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한번 개가 죽으니까 계속 죽더라고요. 합가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전 손주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다녀왔지요. 날이 좋아서요. 10월이었는데 바람이 선선하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손주 녀석이 모래놀이를 하겠다고 떼를 써서 한참 같이 놀아줬지요. 손주 볼에 묻은 모래를 물티슈로 닦아주는데 까르르 웃는 그 얼굴이 어찌나 이쁘던지. 그 웃음소리 하나면 세상 피곤이 다 풀리더라고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다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실 사진을 찍던 참이었나 봅니다. 전 손주를 안은 채 다녀왔다 하고 들어섰어요. 그 순간 다이가 펄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잠깐. 전 깜짝 놀라 멈춰섰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 싶어서요. 어머니 밖에서 묵은 색은 어쩔 거예요? 모래놀이를 시키셨어요? 아이한테 모래를요? 다이가 후다닥 달려와 제 팔에서 손주를 낚아챘습니다. 마치 제가 더러운 걸 들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어머니, 모르실까 봐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놀이터 모래에 기생충 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스에서도 나왔거든요. 아이 면역력이 약한데 모래놀이는 좀 위험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밖에서 오시면 바로 화장실에서 손 씻고 옷 갈아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현관에서 바로 거실로 들어오시면 바닥에 먼지가 다 떨어지잖아요. 전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코끝이 빨개지고 눈가가 붉어진 60대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더라고요. 놀이터에서 손주랑 깔깔대며 웃던 게 불과 10분 전인데 그 10분 사이에 전 세균 묻은 사람이 돼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눈을 보며 혼잣말로 그랬어요. 채영자, 참아라. 손주 때문에 온 거잖아. 참아. 그 뒤로 전 밖에 나갔다 오면 무조건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손 씻고 옷 갈아입고 그래야 거실에 나올 수 있었어요. 내 아들 집인데 내 돈 7억 들어간 집인데 전 그 집에서 현관과 화장실 사이에 갇힌 사람이 됐어요. 재밌는 건 다이는 밖에서 들어오면 코트를 소파에 걸쳐놓고 그대로 아이를 안았다는 겁니다. 자기 원피스에 묻은 먼지는 괜찮고 시어머니 외출복에 묻은 먼지만 세균인가 봐요. 전 그걸 보고도 아무 말 못했어요. 말하면 또 어머니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쯤부터 다이가 저한테 손주를 맡기는 시간도 슬슬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제가 봤거든요. 그게 합가한 이유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다이가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육아 도우미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좀 쉬세요. 쉬라고요? 전 손주를 보려고 가게를 접고 온 사람인데요.
쉬려고 이 집에 온 게 아니라 손주를 안아주려고 온 건데. 근데 다이 말을 듣고 나니 진호가 또 이러는 겁니다. 그런가? 엄마도 힘들잖아. 다이가 엄마 몸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또 그런가 예요. 이 녀석은 아내가 하늘이 노랗다고 하면 노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손주를 안는 시간이 줄자 제가 할 일이라곤 청소, 빨래, 그리고 밥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밥마저 다이한테 치이기 시작했습니다. 합가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전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장조림을 새로 담갔고 오이 소박이도 버무렸어요. 깻잎찜에 콩자반까지. 남편 도시락 쌌던 시절부터 제가 자신 있는 밑반찬들이었죠. 냉장고에 가지런히 담아 놓으면서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일주일은 반찬 걱정 없겠다 싶었거든요. 저녁 때 진호가 퇴근하고 냉장고를 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와, 엄마 장조림 대박.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 웃음 하나에 새벽부터 서 있던 허리 통증이 싹 잊히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불을 켜는데 냉장고 앞에 다이가 서 있더라고요. 다이는 절 못 본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전 무심코 그 모습을 봤는데 다이가 제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장조림, 오이소박이, 깻잎찜, 콩자반, 제가 새벽부터 만든 그 반찬들을요. 검은 비닐봉지에 하나씩 쏟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통화 상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언니, 또 만들어 놨어. 냉장고에 반찬통이 10개야, 10개. 시장에서 뭘 사오셨는지 냄새가 장난 아니야. 밀키트 시켜놨는데 넣을 데가 없는 거야. 어차피 우리 이거 안 먹잖아. 진오빠가 좋아하는 척하는 거지 뭐. 응, 응. 그냥 버려야지. 내일 분리수거 날이거든. 전 부엌 입구에 서서 그 장면을 다 봤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허리 붙잡고 만든 반찬이 검은 봉지 안에서 철퍽철퍽 소리를 내며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요. 그냥 반찬이 쏟아지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20년 넘게 새벽마다 부엌에 서 온 제 인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전 소리 내지 않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은 채 울었습니다. 소리 내면 들킬까봐. 울었다는 걸 들키면 또 어머니 왜 그러세요? 건강 걱정돼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 반찬통이 있던 자리에 초록색 밀키트 박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다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냉장고 정리 좀 했어요. 반찬이 오래되면 식중독 위험 있잖아요. 어머니 배탈 나시면 어떡해요? 요즘은 대기업 밀키트가 훨씬 위생적이에요. 영양사가 칼로리부터 나트륨까지 다 설계한 거거든요. 시장 반찬은 아무래도 염분 조절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 혈압도 있으시니까 이게 훨씬 나으세요. 영양사가 설계한 거라고요. 전 30년 넘게 새벽마다 부엌에 서서 간을 맞춰온 사람인데 그 손맛이 공장에서 찍어낸 밀키트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반찬이요? 어젯밤에 만든 건데 오래됐다고요? 전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따지고 싶었습니다. 네가 밤에 다 버린 거 내가 봤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집이 전쟁터가 될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진호가 출근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밀키트 괜찮더라. 엄마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 말고 좀 쉬어. 다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알아서 한다. 그래요. 제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담는 것도 그 자리를 밀키트로 채우는 것도 다 알아서 했죠.
전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빈 냉장고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반찬통이 사라진 냉장고가요. 꼭 제가 이 집에서 지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행주가 사라지고 반찬이 사라지고 다음엔 뭐가 사라질지. 그래도 전 버텼습니다. 손주 얼굴 보면 다 잊히니까. 그 녀석이 할머니, 할머니 그렇게 부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니까. 근데 다이가 그 손주마저 저한테서 점점 떼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기침을 자주 하시네요. 혹시 감기 아니세요? 기침 한두 번 한 건데 다이가 유난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한테 옮으면 큰일이에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볼게요. 그 오늘은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고 일주일이 됐어요. 전 제 방에 갇혀서 손주가 웃는 소리, 우는 소리를 문 너머로만 들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가면 어머니 기침 아직 안 나으셨어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부동산 할 때는 한겨울에 빈집 보일러 점검하러 다녀도 감기 한 번 안 걸렸는데 이 집에선 기침 한 번에 격리를 당하더라고요. 그중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딱 세 가지였어요. 청소, 빨래, 그리고 혼자 밥 먹기. 밥도 밀키트로 데워 먹는 거였고요. 전 아침마다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밀키트 국을 떠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내 가게에선 하루에 손님 10명을 만났는데 여기선 하루 종일 사람 얼굴 한 번을 못 본다. 어떤 날은 다희가 출근하고 손주는 도우미한테 맡기고 진우도 회사 가면 이 넓은 집에 저 혼자였어요. 하얀 소파, 하얀 러그, 하얀 커튼. 그 하얀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아 있으면요.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부동산에서 빈집을 보러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주인 떠나고 세입자 나가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아파트. 현관문 열면 먼지 냄새가 확 올라오고 형광등 불 켜면 벽지에 액자 자국만 남아있는 그런 집. 전 그런 빈집을 볼 때마다 여기는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겠지 싶었는데 지금 제가 딱 그 빈집이었어요. 사람은 있는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살고는 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그런 빈집이요. 그래도 전 나갈 생각은 못했어요. 어디로 가요? 내 집은 이미 팔았고 7억은 이 아파트 잔금으로 들어갔는데 가게도 김 소장한테 맡긴 지 오래고 전 이 하얀 감옥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막을 깬 건 다이의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 그 날카로운 세균 타령이 아니라 소름 돋을 만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요즘 기침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저 요즘 어머니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진짜. 그러면서 다이가 쟁반을 내려놓고 그 손에서 종이 한 장을 세며시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20년 복덕방 밥 먹은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계약서를 펼치기도 전에 뭔가 찝찝하다 싶으면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날 다이가 그 종이를 내미는 각도, 눈빛, 타이밍 전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팜플렛이었어요. 겉면부터 남달랐어요. 프리미엄 숲속 메디컬 치유 리조트. 그 사진이 어찌나 고급스럽던지 호텔인지 병원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어요. 편백나무 숲, 통유리 온천, 레스토랑 수준의 식당. 어머니, 딱 한 달만 다녀오세요. 여기 진짜 유명한 데래요. 공기가 워낙 좋아서 기관지 안 좋은 분들이 다녀오면 몰라보게 좋아지신다고. 그래요. 저희가 비용 다 댈게요. 어머니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미리 예약도 해뒀어요. 거기서 제 아들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임새를 넣었어요. 엄마, 다이가 결제하느라 고생했어. 비싼 건데 그냥 편하게 다녀와. 결제하느라 고생했대요.
전 찻잔을 들었습니다. 고맙다. 딱 두 글자만 했어요. 고맙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눈은 이미 그 팜플렛 구석구석을 읽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물 서류 보던 눈이거든요. 이 눈은요. 아무리 예쁘게 포장된 종이라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주소였어요. 강원도 어디쯤이었는데 서울에서 2시간 반은 좋게 나올 거리였어요. 그 다음은 문구였어요. 면회 시간 엄격 준수. 화, 목, 토, 오후 2시에서 4시. 리조트에 면회 시간이 있어요? 한 달 쉬다 오는 곳에 면회 시간을요? 전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희한테 물었어요. 여기 의료진 상주해? 다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죠.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24시간 계세요. 어머니 혹시 밤에 불편하시면 바로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24시간 간호사 리조트에 전 그 팜플렛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 볼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팜플렛을 다시 펼쳤어요. 이번엔 꼼꼼하게요. 사업자 등록 정보, 요양시설, 노유자 시설 용지, 프리미엄 메디컬 치유 리조트라는 이름 아래 시설 분류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대상 전문 케어센터. 리조트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소장이었습니다. 오, 김 소장. 언니, 나 지금 좀 이상한 걸 봤는데 여쭤봐도 돼요?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오늘 금매 매물 찾는 손님이 있어서 시스템 돌리다 봤는데요. 언니네 아파트 주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실거래가보다 3천이나 낮게 올라왔어요. 처음엔 동명이인인가 싶었는데 동호수까지 맞아요. 언니 이사 계획 있어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 매도 사유가 뭐라고 나와? 그냥 개인 사정으로 급처분이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언니 이거 언니가 직접 올린 거 맞아요? 개인 사정 급처분. 딱 그것만 써놨어요. 들키지 않을 만큼만. 대리인이 누구야? 최다희 씨 오임자랑 같이 올라갔어요. 오임장의 도장이 누구 거야? 최영자 씨 도장인데요. 언니 설마 모르고 계신 거예요? 전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김 소장이 제 이름을 2번, 3번 불렀는데 들리긴 들렸지만 대답이 안 됐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나 잠깐 끊을게. 전 방 서랍을 열었어요. 나무 케이스, 도장 넣어두던 그 작은 나무 케이스 비어 있었어요. 케이스 안쪽 바닥에 도장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오래 눌러놔서 나무에 새겨진 그 둥근 자국. 전 그 케이스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도 안 들리는 상태라고 해야 맞겠네요.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공인중개사 전용 시스템. 20년 쓰던 거라 손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팜플렛에 있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조회 결과가 떴어요. 지목, 노유자 시설 용지, 현황, 장기 요양시설 운영 중, 인근 지목, 임야, 임야. 대중교통 없음, 맹지 수준이에요. 외부에서 보면 편백나무 숲 한가운데 프리미엄 리조트처럼 사진이 나오지만 지도를 열면 사방이 산이에요.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없는 곳, 면회 시간 안에만 가족이 들어올 수 있는 곳. 리조트가 아니에요. 한다이도 아니고요.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의 첫눈이었는데 그게 어찌나 고요하던지 거실에선 다이가 진우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 너머라 말은 안 들렸는데 낮고 조심스러운 그 목소리 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제 발 옆에 행주가 떨어져 있는 걸 봤어요. 아까 손에 들고 있다가 무릎에 올려뒀던 그게 언제 바닥에 떨어진 줄도 몰랐더라고요.
전 몸을 굽혀 천천히 그걸 집어 올렸어요. 행주를 두 손으로 반듯하게 폈습니다. 다이야, 넌 이게 리조트로 보이니? 내 눈엔 고려장터로 보이는데 20년 동안 매물 서류에 숨은 거 읽어온 사람이야 나는. 근저당 설정일 하나, 지목 하나, 사유문구 하나, 그 안에 숨긴 사람 수까지 다 읽어온 사람이라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서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 만드는 사람이다. 두고 봐. 그날 밤은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이불을 덮고 누워서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순서. 뭘 먼저 잡고 뭘 나중에 잡을지. 부동산에서 큰 건 한 번에 잡으려다 다 놓쳐요. 순서대로 하나씩 지어야 해요. 전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불 다 끄고 이불 속에서 화면 밝기 최저로 낮춰서요. 김 소장, 일 생겼다. 내일 오전에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손주 아침 먹이고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부엌에 섰습니다. 다이가 출근 준비하면서 슬쩍 저를 보더라고요. 전 그 눈빛의 의미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었어요. 오늘도 날씨 좋네. 나 잠깐 산책 다녀올게. 손주가 어린이집 간 사이를 노렸습니다. 김 소장을 만난 건 그날 오전 11시였어요.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김 소장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언니, 어젯밤에 제가 잠을 다 못 잤어요.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려요? 그것도 집까지 팔면서. 저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김 소장, 울지 마. 나 안 가. 네? 요양원에 안 가. 아니, 정확히는 가는 척은 하는 거야. 제가 그날 김 소장한테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 도장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 도장으로 우임장이 만들어졌고 그 우임장으로 제 집 매물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파트 계약이 성사되려면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잔금 받고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가야 해요. 거기서 최소 2번은 제 인감이 또 필요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죠, 언니? 그러니까 지금 막으면 안 돼. 끝까지 두고 본다고요? 끝까지 두고 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록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하나는 모르는 척, 하나는 준비하는 것. 김 소장이 매수 희망자인 척 다이 측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어요. 중개업자가 매수자 대신 움직이는 건 흔한 일이거든요. 상대가 저를 알아볼 리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법무사 친구한테 따로 전화를 했습니다. 경아야, 나야. 우임장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그 친구가 10분 동안 말해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도장은 혼자선 소용없어. 인감증명서랑 같이 써야 해.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조회해봐. 본인 확인 없이 대리 발급받으면 그것 자체가 문서 위조야.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그건 인터넷으로 조회가 돼요. 전 그날 오후 조용히 정부 24에 접속했습니다. 발급 이력이 3건이 있었어요. 발급 일은 제가 기침이 심해서 하루 종일 방에 있던 바로 그날. 발급지는 근처 주민센터. 대리인 이름 최다희. 사유 부동산 거래. 전 그 화면을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1장, 2장. 떨리는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꾹 눌렀습니다. 분연하고요. 분했어요. 근데 그 분함이 눈물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왔어요. 20년 동안 손님들한테 이런 말 했거든요. 사장님, 화내면 지는 거예요. 서류 앞에서는 감정이 필요 없어요. 숫자랑 날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그 말을 지금 제 자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아침, 다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소리가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어머니, 주무세요? 잠깐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오더니 쟁반을 내려놓았어요. 유자차였어요. 따뜻하게 우려서요. 어머니, 기침이 요즘도 안 나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아세요? 진호 오빠도 너무 걱정하고요.
저는 유자차를 두 손으로 받았어요. 따뜻했어요. 그게 더 밉더라고요. 차가웠으면 차라리 덜 밉겠는데. 사실 안방을 한번 제대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어머니 계신 방이랑 복도 쪽이 습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게 기침 원인일 수 있대요. 공사 기간이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만요. 저는 유자차 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 숲속 리조트 말하는 거야? 다희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기억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보름 동안 편하게 쉬고 오시면 기침도 낫고 어머니도 힐링되시고 저희도 공사 마음 편하게 하고 이게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행주 치울 때도 어머니를 위해서. 반찬 버릴 때도 어머니를 위해서. 손주 못 보게 할 때도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요양원에 버릴 때도 어머니를 위해서. 전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정성을 쓰는데 가야지. 다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환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저는 짐을 쌌습니다. 다이가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겠다며 서 있었는데 전 손을 저었어요. 됐다. 내가 알아서 싸마. 보름 치면 별거 없어. 캐리어 하나, 작은 손가방 하나. 다이 눈엔 캐리어만 보였겠죠. 근데 그 손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캡처본, 매물 등재 화면 출력본, 오임장 사본, 김 소장이 매수 희망자인 척 받아낸 문자 내역, 법무사 경호한테 받아놓은 확인서, 그 서류들이 지퍼 안에 가지런히 접혀 있었어요. 전 그 손가방을 어깨 매며 생각했어요. 다이야, 이건 그냥 할머니 보따리가 아니야.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2시간 반이었어요. 다이가 기사 딸린 차를 보냈어요. 그것도 어머니를 위해서겠죠.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고속도로가 끝나고 국도로 접어들었어요. 1월이었는데 산 그림자가 도로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전부 뼈만 남아 있더라고요. 잎 하나 없이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들 사이로 차가 들어가는데 낮인데도 어두웠어요. 도착하고 보니 팜플렛 사진이랑 달랐어요. 사진엔 햇살이 쏟아지는 편백나무 숲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산 중턱에 콘크리트 건물 하나가 있었어요. 현관 자동문이 열리는데 소독약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냄새요.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닌 이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만 나는 냄새. 전 그 냄새를 맡으면서 로비를 훑어봤어요. 휠체어 2대, 창가에 등 돌리고 앉은 어르신 몇 분, 벽에 붙은 면회 시간표. 화, 목, 토, 오후 2시부터 4시. 리조트의 면회 시간이라니. 전 그 시간표를 보며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방을 배정받았어요. 2인실이었는데 다른 침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열려고 손을 뻗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동안 봤어요. 도어락 교체. 제가 짐을 풀기도 전에 다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디어 다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공사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아요. 짐은 리조트 창고에 임시 보관해 드렸어요. 이참에 거기서 계속 계시면 어떨까요? 전 문자를 다 읽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부동산에서 점유는 권리의 절반이에요. 누군가를 집에서 내보내려면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해요. 근데 다이는 지금 그 절차 없이 제 짐을 창고로 옮기고 비밀번호까지 바꿨어요.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짐을 창고에 맡겼다는 건 제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보름이라는 공사는 처음부터 없었을 거예요. 전 열흘 동안 그걸 기다렸고 다이는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한 순간 도락부터 바꿨어요. 이것으로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인감 도용, 무단 매물 등재, 그리고 이 문자까지.
서류 하나하나가 제 손 안에서 퍼즐처럼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확인이 됐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었어요. 바람에 가지가 흔들렸는데 소리도 없이 그냥 흔들리더라고요. 전 손가방 지퍼를 열어 비닐 파일을 꺼냈어요. 인감 발급 이력, 오임장, 매물 등재 화면, 문자 내역, 법무사 확인서, 그리고 방금 들어온 다희의 문자. 한 장 한 장 전부 여기 있었어요. 다희야, 넌 네가 문을 잠궜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네가 네 인생의 문을 잠근 거야.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 내 손가방 안에 있어. 전 화면을 켰어요. 첫 번째로 누른 번호는 김 소장, 두 번째는 법무사 경아, 그리고 세 번째로 누른 번호는요, 택시였어요. 택시 앱, 현재 위치 찍고 목적지는 서울. 그게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일어섰어요. 이 방에 온 지 딱 5분. 5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오니 직원 2명이 카운터에 있었어요. 흰 가운 입은 여자 직원이 절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짐을 들고 어디 가세요? 대소절차 밟으려고요. 직원 얼굴이 굳었어요. 보호자분이랑 먼저 상의를 하셔야. 전 핸드폰을 꺼냈어요. 녹음 버튼 누르고 카운터 위에 올려놨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소는 불법이에요. 직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팜플렛엔 프리미엄 리조트라고 써놓고 사업자 등록은 장기 요양시설이죠. 표시광고법 위반이고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든지 제가 스스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 고르세요. 직원이 원장실 쪽을 힐끔 봤어요. 전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30초가 채 안 됐어요. 직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한 자진 퇴소 확인서. 전 펜을 들고 또박또박 썼어요. 최영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1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거쳤어요. 택시가 국도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앙상했던 나무들이 뒤로 물러나고 도로가 확 넓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핸드폰엔 다이 문자가 3개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편하게 쉬세요, 어머니. 전 창밖만 봤어요. 답장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니까요. 부동산 문을 여니 오래된 커피 메이커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감쌌어요. 요양원 복도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던 소독약 냄새가 그제야 코끝에서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다 싶었어요. 내가 돌아올 곳. 김 소장이 절 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어떻게 벌써? 김 소장 눈이 순식간에 빨개졌어요. 달려와서 저를 꼭 안더라고요. 등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어요. 전 잠깐 그 온기를 느끼다가 몸을 뗐습니다. 울지 마. 할 거 많아. 제일 먼저 한 건 자격증 해수였어요. 사무실 금고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997. 제가 자격증 딴 해. 한 번도 바꾼 적 없거든요. 딸깍 소리가 나면서 금고가 열렸어요. 비닐 파일 안에 꽂혀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꺼내서 한 번 봤어요. 최영자. 이름 3글자. 김 소장, 동업 정리하자. 김 소장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언니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하죠. 저는 원래대로 직원으로 남을게요. 전 자격증을 손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 자격증 내가 직접 써야겠어. 그리고 김 소장 책상 앞에 앉아 손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 오임장 사본, 무단 매물 등재 화면, 매수 희망자인 척 받아낸 문자 내역, 법무사 경아한테 받아놓은 확인서, 그리고 어젯밤 다이가 보낸 도어락 변경 문자까지 펼쳐놓으니 책상 위가 꽉 찼어요. 김 소장이 하나씩 들여다보다가 낮게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언니, 이거 다 있으면 충분한데요? 충분한 게 아니야. 압도적이야 해. 전 손가발 안쪽 지퍼를 열었어요. 아직 하나 더 있거든.
합가 결정하던 날로 돌아가야겠어요. 다이 전화 끊고 나서 전 가게에 나갔어요. 김 소장 모르게, 다이 모르게, 진호도 모르게 혼자 법무사 경아를 만나 서류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7억을 내준 건 증여가 맞아요. 근데 저는 조건부 증여로 등기를 설정해뒀습니다. 아파트 지분 70%는 제 명의 유보. 조건은 딱 하나. 공동 거주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지분 행사를 유예한다. 풀어서 말하면 내가 그 집에 사는 동안은 조용히 있어줄게. 근데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 지분 70%는 즉시 내 거야. 부동산 20년 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계약서는 사이 좋을 때 써놓는 거예요. 싸울 것 같아서 쓰는 게 아니라 싸움 났을 때 꺼내 들려고 미리 써놓는 거예요. 전 그걸 알았기 때문에 7억을 주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겁니다. 김 소장이 그 서류를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야. 대비해 놓은 거야. 그 둘은 달라. 그날 오후 법무사 경아를 만났어요. 법원 민원실 앞. 1월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돼서 눈이 부셨어요. 경아가 서른 뭉치를 안고 서 있다가 절 보더니 물었어요. 영자야, 진짜 할 거야? 망설임 없어? 망설임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진호 얼굴이 스쳤어요. 7살 때 남편 실직하고 쓰러져 있던 날 제 손 꼭 잡고 엄마, 나 학교 안 가도 돼. 그렇게 말하던 그 얼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떠올랐는지 아세요? 밤에 몰래 제 반찬을 검은 비닐봉지에 쏟아 담던 다이의 뒷모습. 도어락 바뀌었다는 문자. 그리고 요양원 자동문이 열리던 순간 코를 찌르던 그 소독약 냄새. 망설임 없어. 경아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놨어요. 아파트 지분 70% 반환 청구 소송, 매물 무단 등재 손해배상 청구, 인감 도용 형사 고소, 그리고 진행 중인 매매 계약 가압류 신청. 전 그 서류들을 훑어봤어요. A4 용지 몇 장. 근데 이 종이가 뭔지 저는 알아요.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그 집의 역사가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저당 잡힌 날짜, 소유권 이전 횟수, 가압류 들어온 시점. 이제 이 서류들이 다인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한 줄씩 새겨질 거예요. 다이야, 넌 시어머니 내보내고 비밀번호 바꾸면 끝인 줄 알았지? 근데 20년 동안 그 종이 안에서 사람 사연 읽어온 사람이 있어. 베테랑이 작정하고 칼을 갈면 그 종이가 네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된단다.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습니다. 경아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채용자, 이제 시작이야. 전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아니, 이제 끝내는 거야. 법원 건물을 나오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아까 요양원 앞에서 맞은 것과 온도는 똑같은 1월 바람인데 느낌이 달랐어요. 그 바람은 차갑게 때리는 바람이었고 지금 이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요. 남편 보내고 장래 사흘째 되던 날 선글라스 끼고 가게 문 열었잖아요. 그때도 이런 바람이었어요. 춥긴 추운데 견딜 만한 바람. 채영자, 너 또 해냈다. 법원을 나온 다음 날부터 가압류 신청 처리가 시작됐어요. 부동산 20년 하면서 가압류 걸린 집 처리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막상 제가 신청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 속도가 새삼 실감이 됐습니다. 경아가 연락을 해왔어요. 영자야, 이번 주 금요일 집행관 나온다. 금요일. 전 그날 다이 인스타그램을 열었어요. 스토리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스페셜 라이브 예고 새 출발 기념 특별 공개해요. 새 출발.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그래, 새 출발 기념이지. 시어머니 내보내고 집 팔아 넘기려고.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금요일 아침 10시 반.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법원 집행관 두 분을 만났습니다. 가압류 집행 결정문을 손에 쥔 집행관이 저를 보더니 서류를 한번 확인했어요. 최영자 씨 맞으시죠? 아파트 지분 관련 가압류 집행입니다. 네, 제가 소유자예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1월인데도요. 인터폰을 눌렀어요. 안에서 다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잠시만요. 노래하듯 밝은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다이 얼굴이 굳는데 0.5초가 걸렸어요. 그 뒤에 서 있는 집행관 2명을 보는데 또 0.5초. 어머니? 전 아무 말 없이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어요. 그 달달하고 어지러운 디퓨저 냄새. 처음 이 집 들어오던 날 맡았던 냄새랑 똑같았는데 그날과 다른 건 제가 달려져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다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집행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70%에 대한 가압류 집행 결정문입니다. 현 거주자분 신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커다란 원형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할 때 쓰는 그 밝은 조명 있잖아요. 카메라가 거실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핸드폰 화면엔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거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이가 라이브를 시작해 놓은 상태였어요. 새 출발 기념. 전 그 조명을 한 번 보고 다이 얼굴을 봤어요. 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하얀 소파 색깔이랑 똑같아요. 전 카메라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이가 손을 뻗으며 어머니 잠깐만요 했는데 전 이미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가 굳어버렸어요. 저는 이 집 공동 소유자 최영자라고 합니다. 댓글창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물음표들이 쏟아지더라고요. 전 댓글창을 보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봤습니다. 다이야, 방송 중이지? 잘됐다. 전국 팔로워 여러분께 제대로 소개해 드려야겠네. 다이가 뒤에서 카메라를 끄려고 달려왔어요. 전 한 발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군지. 밤마다 시어머니 반찬을 쓰레기 봉투에 버린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도장 몰래 훔쳐서 집을 팔아넘기려던 사람이고요. 그게 오늘 딱 걸린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집행관이 현관 옆 벽에 가압류 고지서를 붙이는 소리가 났어요. 또각 스테이플러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다이가 핸드폰을 낚아채서 라이브를 끊으려고 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8,000명이 봤고 그중 몇 명은 벌써 영상을 캡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퍼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막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퍼지는 거 인플루언서면 더 잘 알잖아요. 타이가 핸드폰을 끄고 나서 저를 노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는데 그게 억울해서 나는 눈물인지 분해서 나는 눈물인지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 라이브에. 전 그 말을 듣고 잠깐 다이를 봤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던 목소리가 생각났어요. 행주 치울 때도 반찬 버릴 때도 요양한 팜플렛 내밀 때도 그 다정한 목소리가요. 다이야, 나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고 싶었는데 근데 묻는 대신에 이렇게 했어. 다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할 말을 찾는 것 같았는데 못 찾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압류 고지서를 한번 봤어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 등기부 등본이랑 생긴 거 비슷하더라고요. 이 종이도 이제 이 집 역사에 남겠죠. 소유권 이전 시도 일자, 가압류 설정일, 그리고 인감도용 고소 접수 날짜. 숫자랑 날짜가 한 주씩 쌓이면 그게 역사가 돼요. 등기부 등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다이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1층 버튼불이 켜졌고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5층, 4층, 3층. 내려가는 건데 이상하게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길었어요. 가게 문 닫고 혼자 남았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컵을 씻으면서 손이 좀 떨렸거든요.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진호 생각이 나서요.
7살짜리 그 녀석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엄마, 나 학교 안 가도 돼. 그 말 한마디로 20년을 버텼는데 전 수돗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흐르는 물소리가 크면 다른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불을 끄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변호사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진우 씨 어머니 되세요? 목소리가 뚜렷하고 사무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박진우 씨 회사 인사팀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1월 밤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전 가게 천막 밑에 서서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인사팀 직원이 꺼낸 말은 이랬어요. 오늘 오후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고 했어요. 제목이 이랬답니다. 우리 회사 대리 박진우 씨, 부모 요기 및 재산 갈취 사실 확인해 드립니다. 글 아래엔 서류가 줄줄이 첨부돼 있었다고 해요. 인감증명서 무단 발급 이력, 뇌물 무단 등재 화면, 가압류 집행 결정문, 그리고 그날 낮 다이 인스타 라이브 캡처본까지. 현재 시내에 많이 퍼진 상태고요. 인사우회를 소집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올리신 건가요? 저는 오늘 가압류 집행하고 가게 왔어요. 핸드폰 만진 시간이 없었는데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전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나도 몰랐어요. 누가 올린 건지. 근데 짐작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오늘 오전 내내 제 옆에서 서류를 다 봤거든요. 그 사람 20년 동안 저랑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아무 말 안 해도 아는 사람이죠. 전 김 소장한테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가게 문을 여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드는데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맨 채였어요. 출근하다 온 거겠죠. 근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있었습니다. 눈밑이 파랗게 꺼져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전 문을 잡고 서서 기다렸어요. 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들어와. 딱 2글자만 했습니다. 진호가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가게에 한가운데 서 있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1월 찬 장판 바닥에 엄마 잘못했어. 전 카운터 뒤에 서서 봤어요. 어릴 때 이 녀석이 무릎 꿇은 걸 본 적이 없어요. 혼낼 일이 없었거든요. 워낙 얌전한 아이였으니까. 그 얌전한 아이가 지금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인사우연회 열린대. 엄마 제발 치하해줘. 다이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어. 엄마한테 다 잘못했어. 진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장판 바닥에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전 그걸 봤어요. 가슴이 아프지 않았냐고요?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이 뭔지를 이제는 알아요. 이건 내 자식이 불쌍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아파서 아픈 거예요. 전 카운터를 돌아 나왔어요. 진호 앞에 서서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얼굴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진호야.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는 끝까지 그런가? 하고만 있거라. 진호 눈이 흔들렸어요. 네 아내가 시어머니 반찬 버릴 때도 그런가? 시어머니 도장 가져갈 때도 그런가? 요양원 팜플렛 내밀 때도 그런가? 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높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인생 망하는 것도 그런가? 하고 지켜봐 줄게. 진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아들 맞지? 목이 메어 나오는 말이었어요. 전 진호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어요. 가. 회사 가야지. 진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뒤돌아서 저를 봤는데 저는 이미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매물 파일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전 파일을 내려다보면서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세로 한참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제 옆에 놓고 갔어요. 전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가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경아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영자야, 지분 행사 들어간다. 준비해. 전 달력을 봤어요. 3월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이 없어서 좋아요. 지분 70% 행사, 소유권 해수, 거주자 퇴거. 서류 위에선 그게 전부예요. 진호한테서 문자가 한 통 왔어요. 엄마, 나갔어? 세 글자였습니다. 전 그 문자를 오래 봤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모자 사이라는 게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닌 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그때였어요. 전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잠들었습니다. 집은 새를 났어요. 내가 들어갈 살 생각은 없었어요. 그 집엔 디퓨저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달달하고 어지러운 그 냄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냄새도 바뀌겠죠. 그때 되면 또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세입자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온 걸로 충분해요. 이 돈은 노후에 쓸 거예요. 아프면 병원비 내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평생 남 뒷바라지하느라 내 한 몸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이 돈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돈이에요. 누구한테도 줄 생각 없어요. 자식한테도요. 그리고 4월 첫째 주 월요일, 전 가게에 출근했어요. 원래 가게요. 김 소장이 지키고 있던 그 가게.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오전 일찍 나와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나무 책상, 커피 메이커, 매물 파일 꽂힌 서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요. 20년 전이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잘 지켜줬더라고요.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오래된 의자라 삐걱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 문을 열기 전에 유리창을 행주로 한번 닦았습니다. 20년 전 설이 내려앉은 새벽에 이 창 닦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손이 시려서 입김을 호호 불었는데 지금은 4월이라 손이 따뜻했습니다. 닦고 나서 창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60대 여자. 머리카락에 흰 게 꽤 섞였고 눈가에 주름도 늘었어요. 근데 눈빛은 20년 전이랑 똑같더라고요. 전 그 얼굴한테 혼잣말로 그랬어요. 채영자, 또 왔네. 여기가 내 자리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4월 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바람이었어요. 커피 메이커 전원을 켰어요. 탄 듯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독약 냄새도 아니고 디퓨저 냄새도 아니에요. 그냥 제 가게 냄새예요. 전 커피 한 잔을 내려서 창가에 앉았어요. 바깥에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 유모차 끄는 젊은 엄마, 허리 굽은 어르신. 20년 동안 이 창가에서 봐왔던 그 풍경이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야. 저 사람들 집 찾아주고 매물 서류 들여다보고 이 창가에서 커피 마시는 사람. 그게 채영자야. 누가 뭘 가져가도 그건 못 가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탄 듯 구수한 그 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호였어요. 엄마, 오늘 가게 나갔지? 잘 됐어? 그래, 다행이다. 짧은 침묵이 있었어요. 엄마, 나 다희랑 상담받기 시작했어, 부부 상담. 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엄마한테 할 말이 많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돼, 지금은. 엄마는 안 궁금해? 나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근데 왜 안 물어봐?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겠지. 진호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엄마, 많이 무섭다. 진짜로. 전 피식 웃었어요. 나 원래 이래. 네가 몰랐던 거야. 알았어, 엄마. 오늘 고생했어. 끊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4월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아직 어둡지 않았어요. 분홍빛이 좀 남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 생각이 났어요. 가게 잘 지켜. 지켰어요, 여보. 원래 자리에서 원래대로요. 전 가게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영자 부동산. 간판 글씨가 여전히 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게 또 정이 가더라고요. 최영자 사장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저 이 사연 받아놓고 오래 생각했어요. 영자 씨가 요양원 그 냄새 맡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은 게, 반찬 버려지는 소리 들으면서 이불 속에서 혼자 삼킨 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수돗물 세게 틀어놓고 울었잖아요. 소리 내면 들킬까 봐 입 틀어막고 울었잖아요.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단단한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알아요. 영자 씨가 끝까지 자격증 놓지 않은 거요.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자기 자신을 끝까지 안 버린 거예요. 그것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안 버린 것.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많이 지치신 분 계시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못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못난 게 아니라 당신 주변이 당신을 너무 오래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버텨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사연도 기다려 주세요.